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12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강한 신호를 내놨습니다. 연준은 28일 FOMC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수출 부진과 일자리 증가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 검토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라고 시점을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서에서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며 완전 고용과 물가 상승률 2%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가 현재까지 실적을 내놓은 중국 상장 기업 중 실적이 시장 전망에 밑도는 기업이 88곳 중 69%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맥주업체 칭따오 맥주와 세계 최대 구리 생산업체 장시구리도 실적이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안 좋다며 올해까지 기업 실적이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이 소형 테마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최근 개선 추세를 접고 지난 8년 내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28일 호주 웨스트팩 은행과 마켓뉴스 인터내셔널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중국의 10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09.7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수치는 8년 만의 최저치로 직전월인 9월에 118.20에서 7.2%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해당 지수는 지난 9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한 바 있습니다. 스위스 금융그룹 UBS가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6.5%에서 6.2%로 하향했다고 미국의 경제 전문지 배런스가 27일 보도했습니다. UBS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부동산 도움 내 둔화가 성장에 계속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UBS의 이번 전망 수정은 오늘까지 열리는 중국 오중전회에서 향후 5년간의 성장률 목표가 종전 7.0%에서 6.5%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 박진영입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FOMC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동결이었는데요. 자, 미국 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분석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상대로 미국의 금리 동결이 이루어졌지만요. 이전과 달라진 점으로는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연준이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연준은 다음 회의 때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한지 여부를 살피겠다라고 말하면서 12월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를 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마감 상황 먼저 뉴욕 증시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 어제 모두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1.1%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나스닥은 1.3%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뉴욕
미국 증시는 어제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일단 시작은 애플의 호실적 발표로 상승을 먼저 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연준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국제유가 급등으로 에너지주가 상승하고 또 금융업종 역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 지수가 낙폭을 만회하며 다시 오름세 전환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마감 상황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럽 증시도 일제히 올랐는데요. 영국 증시 1.1% 올랐고요. 프랑스 캬크 지수 0.9%, 독일 닥스 지수 1.3%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더해서 에너지 기업들이 선전하면서 상승 마감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기업을 이끈 것 바로 유가였는데요. 어제 국제유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WTI가 배럴당 무려 6.3% 오르면서 45.9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브렌트유 역시 배럴당 4.8% 급등하면서 49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유가 급등은요,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량이 예상치를 밑돌았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는 역시나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지만요. 그 가운데 일본이 홀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니케이 지수 0.67% 올랐는데요.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괜찮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FOMC 회의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오름폭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중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1.72% 하락하면서 3,400선을 하회했고요. 선전종합지수는 2.2% 하락했습니다. 실적 기대감에 오른 일본과는 달리 중국 증시는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상해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약 70%가 이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 이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오중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이 상승 랠리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난 건 역시 지수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내 마감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요, 관망세를 보인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0.1% 내리면서 2042포인트 기록하며 약보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계속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0.76% 오른 69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FOMC 회의 결과를 눈앞에 두고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장중에 2030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낙폭을 만회하며 2040선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를 했지만 기관이 이를 받아내면서 이 지수 하락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보합 마감했습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고 1131원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예상대로 어제 미국이 기준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요. 이제 정말로 금리 인상이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같은 사실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집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시장 전략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미국에서 FOMC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이 결과는 예상대로 금리 동결이었는데요. 그런데 예전과 달리 연준은 또 이 다음 회의 때 금리 인상 여부를 조금 더 검토해 보겠다라면서 시점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뉴욕 증시 어느 정도 움직임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FOMC 회의 리뷰에 더해서 글로벌 증시까지 같이 짚어주시죠. 네. 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미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도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오늘과 내일이면 이번 주도 마무리가 되는데요. 과연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앞서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오늘 내일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 올해의 마무리 짓는 다음 달 11월, 12월 앞으로
2달 동안의 주가 향방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가름자가 금주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습니다. 어제도 새벽 2시까지 미국 시장 보느라고 잠을 못 잤거든요. 오늘 같은 날 또 여러분을 찾아뵙느라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그리고 회사에 6시 반에 출근을 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아침에 나오는데 아주 얼굴 살갗을 스치는, 귓가를 스치는 차가운 바람이 오히려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사는 정치적 성향이 어떠냐고. 그래, 어떤 당을 지지하냐고. 그래, 그때 이제 아침에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지지하는 당이 있다고. 그 당은 증권당이라고. 이런 말씀을 자신있게 드립니다. 증시를 올릴 수 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고, 증시가 떨어질 것에 관련된 발언을 하는, 좋지 않은 악재성 재료를 발언하는 사람, 물론 이것은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는 것은 다 우리 편이 아니라고 저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자, 왜 저 친구가 아침부터 이렇게 넋두리를 늘어놓느냐? 그것은 국내 주식시장이 그만큼 오히려 긍정적인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시장만 올라가면 너그러워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그죠? 성질도 덜 내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전일시장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FOMC 회의가 이제 마무리가 됐죠? 자, 그래서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한 대로 10월달 금리를 동결을 했죠. 그런데 자닛 옐런 의장이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여러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10월에 금리 동결이 예상되면서 미국 주가가 장초반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는 금리를 인상하겠다 하는 발표를 하자 주가가 일제히 미국의 3대 지수가 곤두박치면서 하락 전환했어요. 그런데 오후장 들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상승 전환하더니 그 상승폭을 장 초반에 12월 금리 인상을 시사하기 전 지수를 돌파하면서 급등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상승폭이 198포인트가 상승했고요. 나스닥 시장 무려 65포인트가 상승하는 급등으로 마감해 줌으로써 설사 미국 금리가 12월 달에 인상된다 하더라도 이미 예고된 인상이고 그 인상은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자신감이 미국 시장의 투자자들한테 형성됐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미국 시장 지난 화요일장입니다. 여러분을 일주일에 2번을 여러분을 찾아가죠. 화요일과 목요일. 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미국 애플 주가 한번 주시해 보십시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왜?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됐죠. 근데 애플의 실적이 발표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어요. 주당 순이익도 전문가들 예상치 1.88달러보다 높은 1.96달러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4분기 매출도 515억 달러로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시장에서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미국도 그동안은 자국 산업이라든지 자국 기업에 대한 영향력에 의해서 경제 전망을 해놓고 금리 인상 조율을 했는데 이제는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특히 중국 시장에 눈길을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달에 금리를 설사 인상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국 시장을 포함한 세계 경기가 어느 정도 그렇죠. 자기들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은 유지해줘야지 그렇지 세계 증시라든지 경제 전망이 악화 일로를 걷는다든지 안 좋을 때는 그것 또한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 크게 금리 동결한 거 12월에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FOMC에서 앞서서 여러 차례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여러 차례 했죠. 근데 자기들도 체면이 있지 여기서 그냥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코멘트를 다른 것이다 하는 점 여러분 같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미국 다우존스 종합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죠. 자, 어떻게 미국 시장이 마감이 됐냐. 자, 눈으로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미 제가 저항선으로 제시해드렸던 저 17,500포인트 라인을 돌파했다. 그죠? 화요일장 돌파했죠.
돌파하고 나면 이거 눌림목이다. 이 눌림목 뭐다? 매수다 하는 점을 한번 강조해드렸습니다. 아마 이게 녹화 방송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보세요. 차트.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이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정선을 돌파하자 힘을 더 내는, 오히려 이틀 연속 견저 눌림을 받고 장대 양봉으로 마감해줌으로써, 자, 나는 더 갈란다. 대망의 18,000포인트 돌파를 향한 상승 행진을 지속하려 한다 하는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선 돌파 이후에 견관, 장대 양번 급등으로 마감해줌으로써 추가 상승에 대한 높은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미국 시장이 마감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유럽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유럽 시장은 거의 미국 시장의 좀 아류 시장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비슷합니다. 유럽 증시도 미국 금리 동결 시사로 인해서 에너지 기업들이 크게 호조를 보이면서 유럽 증시가 모두 상승하는, 영국 증시가 1.14% 상승했고요. 독일은 1.31, 그리고 프랑스 지수도 0.9%. 자, 1%대의 상승을 치르면서 유럽 증시도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금리가 동결됨에 따라 유가가 상승을 했죠. 그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유럽 증시를 상승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국 증시가 해외 증시에 비해서 탄력이 굉장히 약하죠. 중국 증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약하고요. 나머지 증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과연 이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주목의 관심입니다. 어제 국내 시장이 마감된 이후 중국 시장이 마감된 결과 하락 마감을 했죠. 더군다나 이제 남중국해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남중국해, 필리핀 앞바다, 보르네오 섬 앞바다 같이 맞물려 있는 베트남 앞바다, 이 중국이 세계 각국과 몇 개국, 우리나라를 포함 제외한 일본과 남중국해 나라들과 영토 분쟁을 아주 심하게 벌이고 있죠. 이 남중국해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다 하는 소식과 함께 중국 증시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여기에다가 일부 기업들에 대한 실적 우려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FOMC 회의와 오중전에 오늘이 폐막이 되죠. 과연 오늘 오중전에 이후에 어떤 코멘트를 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중전에와 FOMC 결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그렇죠.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 증시도 차트의 모습을 보면 제가 지난 화요일장에서도 언급해드렸습니다. 빠질 게 없는, 자, 중국 상해종합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 중국 증시의 모습을 보면요, 상대적으로 싸 보여요. 이제 매력이 있습니다. 지난해 올 연초까지, 올 상반기까지 중국 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이 시장에서 서러움을 당했죠. 근데 지난 6월, 7월 여름철을 지나면서 급락하고 이제 횡보하는, 오히려 전 세계 시장에서 상승 탄력가 가장 미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시장도요, 참 이게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주식만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갭이 벌어지면 그 갭을 메꾸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중국 증시도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게 부각되면서 새로운 하나의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시장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제 서서히 중국 펀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임하셔도 좋은, 이제 매수를 하고 싶은 그런 시점에 도달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저는 오늘과 내일장에서는 중국 증시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조정이 중국 시장 오히려 오늘 상승 탄력도를 더욱더 벌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굵직굵직한 이슈 중에 하나인 FOMC 회의가 마감이 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맞는 10월 금리가 동결이 됐고요. 12월에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을 옐런 의장이 했지만 그 또한 증시에 오히려 악재성 재료라기보다는 이미 알려졌다는 소식과 그리고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오히려 증시에 호조로 작용하면서 미국 시장이 큰 폭의 상승 랠리를 펼쳤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 크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소폭 하락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하락이 새로운 매수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해외 증시는 오히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증권 시장에 대해 애정이 넘치시는 이재광 이사님의 이야기에 더해서 FOMC 회의 리뷰 그리고 글로벌 증시 리뷰까지 아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이렇게 자세히 알아봤고요. 사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국내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져갈 투자 전략일 텐데요. 화요일에도 이사님께서 매수 마인드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국내 증시 리뷰와 함께 오늘 투자 전략도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제가 화요일장 말씀드리면서 그죠? 수요일과 그리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을 찾아가기 때문에 화요일장하고 수요일 이틀 후에 다시 여러분을 뵙죠. 화요일과 수요일 일탈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화요일 이 시간에도 국내 증시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냐면 1차 저항선이 2050포인트다.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렵죠. 한 번에 돌파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하면은 한 번 시도할 때는 이상해? 두 번 해? 근데 한 번 시도하다 확 밀려버리면 이거는 우리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 놀이했던 무궁화꽃이 폈습니다. 이렇게 술래가 이렇게 기둥에 대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은 뒤에서 탁 치고 도망가죠. 그래서 못 잡으면 다시 술래를 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탁 치고 도망간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도하다가 지난주부터 2050 돌파했다 밀려요. 근데 크게 밀리지 않고 다시 돌파 시도를 해요. 이거는 뚫겠다는 얘기죠. 아마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2050포인트를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먼저 볼게요. 자, 국내 코스피장 일봉 차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면 이미 투자 전략은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 화요일장에서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코스피장 일봉 차트 한번 모습을 보면 제가 저 까만 가로 횡선을 하나 거드렸어요. 이게 2050포인트입니다. 1차 저항선이죠. 그렇죠? 1차 매물대에서 견고한 물량 소화 과정을 겪고 있다. 국내 시장도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자막에 제시해드렸습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아래 초록색 막대기로 쭉 표시해드리는 거 이게 뭐죠? 거래량입니다. 맞습니다. 거래량만 조금 더 증가해준다면 거래량 막대기를 보면요. 색깔이 연한 초록색이 있고 짙은 초록색이 있죠. 화면에 그게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짙은 초록색은 만약 보인다면 그게 전일 거래량보다 증가한 거래량일 때 짙게 나타납니다. 이 오늘 짙은 초록색 막대기가 제시가 된다면 아주 긍정적이나 더 추가 상승의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그렇죠? 국내 시장 상승주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조정은 여전히 매수 마인드로 접근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사항 뭡니까? 손 크고 입 크고 코 큰 그리고 머리 색깔은 내리끼리 하얀 이 서양 친구들 외국인들 물론 검은 머리 외국인도 요즘 심심찮게 있다고 합니다만 그건 별개로 치고 그죠? 이 손 큰 친구들이 과연 국내 시장 지속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부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걔들이 매수하기 전에 저한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다 말씀드렸죠. 뭡니까? 환율 시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원달러 환율 시장 동향에 대해서 살짝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원달러 환율 동향 우선 차트 한번 보죠.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은 원달러 환율 동향의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자, 위에 상단이 1,200원, 하단이 1,100원입니다. 제가 1,200원 막 돌파 시도할 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환율과 주가는 아주 미묘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극단적으로 양분농적으로 이단 녹법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면 환율은 상승하는 것보다 하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율이 하락한다는 건 뭐죠?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많아요. 왜냐면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죠. 땅덩어리가 적죠. 내수보다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써서 먹고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출이 잘 돼야지만 국내 경기도 회복되고 국내 경기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도 넉넉해지는 수출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환율이 하락을 해버리면 원화 가치가 상승해버리면 수출 정산에 먹구름이 들이옵니다. 근데 이것도 극단적인 서걸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 두 개를 택하라면 증시 쪽에서는 하락하는 것이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차트 한번 보세요. 1,200원대를 육박하던 지난 9월달까지만 하더라도 하는 것이 이제 1,100원대 초반 어제 종가가 1,131원입니다.
여기서 1,100원 밑으로 깨지면 문제가 되지만 1,100원 안에서만 이렇게 옆으로 횡보해준다면 최근 2주 동안 환율 동향 한번 보십시오. 1,130원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아주 견고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 2달 아니 계속 이렇게만 가준다면 증시는 아주 강한 상승 탄력들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 이 최근 환율 시장의 안정화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를 유입시킬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환율이 이 정도 1,130원대에서 안정화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시세 차익과 매매 차익을 모두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조금 이 경제학에 대해서 지식이 조금 짧으신 분들, 공부가 좀 부족하신 분들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환율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 증시에는 도움이 된다. 그리고 1,130원대에서 안정화된다면 더 좋다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투자 전략도 앞에 모두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환율 시장마저 안정화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지 않나. 오늘 주소는 그래서 좀만 앞둔 시점입니다만 조정은 매수 전략으로 임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내 신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일단 조정 시 매수 의견을 이어주셨고요. 환율 움직임 같은 경우는 하락할 때 증시에 조금 더 좋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1,100원대 안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경우 이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해주셨으니까 참고 꼭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조금 더 가져가야 될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참 저는 어떤 때는 참 엉덩이가 가볍습니다. 대체적으로 무겁습니다.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오늘 오전에 샀다 오후에 팔고 이런 종목보다는 그냥 투자자분들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장중에 재수없이 최고점에서 매수했어요. 그래서 열받은. 하지만 내일과 모레 올라갈 수 있다면 그리고 이번 주 못 올라가면 다음 주 올라갈 수 있다면 이런 종목군들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거 사세요. 오늘 막 올라가는 종목. 내일은 이거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을 리얼타임으로 계속 체크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 달랑 여러분을 찾아가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따라하기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난날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전기차 관련들. 역시 매력이 있습니다. 이제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주되고 있죠. 더군다나 이번에 폭스바겐 스타로 인해서 더욱더 친환경차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브리드, 전기차 여전히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 대표주자, 그렇죠? 배터리를 생산하는 LG화학과 삼성 SDI를 축으로 한 이들 종목들 그리고 나머지 부품 관련주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미 1차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또 바이오와 헬스케어 그리고 내수 유통 관련주들 역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특히 연말로 갈수록 이 바이오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도는 더 가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트폴리오 구성 중에서 적어도 20% 이상은 이 바이오 헬스 관련주들 한번 편입을 해 두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 종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되겠냐? 여러분 업종별로 의류, 제약, 의류, 바이오 업종 치시면은 제약, 바이오 업종을 치시면 종목이 쫙 리스트가 나옵니다. 코스피 종목도 있고 코스닥 종목도 있겠죠. 예, 코스피 종목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한미약품을 필두로 한 제약주들 많겠죠. 그리고 또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셀토닌을 필두로 한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들이 쭉 있죠. 코롱생명과학도 있겠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계속해서 이달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그죠? 기상이변. 참 제가 서울에 산 지도 꽤 오래됐는데 잠수교가 한 번도 잠기지 않고 그리고 또 이 한강 고수부지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88대로 위로 올려놓지 않고 여름을 마감한 것이 언젠가 작년에 해서 벌써 2회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전 같으면 뻑하면 잠수교 넘어가지고 컨테이너 한강 고수부지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포크레인으로 기중기로 들여놓고 그랬죠. 그런 것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기상이변도 한번 현재는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태동하고 있는 단계에서 서서히 분할 매수 관심 가져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아직은 저평가 국면을 헤매고 있는 그죠? 바닥에서 아직도 질이 멸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증권주들 매력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증권회사들이 그죠? IMF 이후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난 고통으로 인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마
올해 증시가 증권회사들이 실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주식에 대한 메리트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가장 큰 수혜주가 증권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막 어떤 거 따라가기도 부담스럽고 너무 올라간 거 매수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냥 나는 어느 정도 한 2, 3개월 묻어둘란다 하시는 분이라면 증권주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관심까지 이어서 해주셨고요. 자, 포트폴리오에 바이오와 헬스케어도 편입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시면서 셀트리온과 코오롱 생명과학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기상이변 관련주, 증권주까지 관심 업종으로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 자세한 시장 전략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의 남자, 목요일 리포트의 김태환 멘토입니다. 또 한 주가 벌써 또 지나갔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시장 자체는 상당히 앞서 이재광 이사님께서도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겠지만, 전반적으로 호재성 재료 자체가 조금씩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시장의 더 모멘텀을 꺾을 만한 악재진 요소는 현재 하반기 12월 달에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불확실성밖에 없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전기차 관련해서 리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후발 종목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제가 전기차 관련주 가운데 이번 주 시장에 들어서 LG화학 같은 경우가 또 신고가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LG화학이 상당히 테슬라와의 기술과 관련된 전략적인 협의를 하면서 LG화학이 신고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한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7월 달부터 벌써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바닥 대비 주가가 70% 정도 이상이나 급등하는 시점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목요일 날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매도해야 되는 시점보다는 이익 실현가를 설정해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많이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추격 매수했다가는 손실을 볼 수 있는 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많이 떴지만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전일 같은 경우도 무려 장중한 때 18% 이상이나 급등하면서 가파른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 즉 지난주 목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눌림목 시점에서 매수에 가담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분히 9,500원 이하권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셨다면 매수가 가능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 자체는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동안 7월 달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이외에 후발주적인 그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후성 같은 경우 그죠? 후성 같은 경우 장중한 때 무려 15% 이상이나 급등했던 모습입니다. 예전 같으면 변동성이 30% 정도까지 확대가 되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점이라면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목요일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업황을 보면 종목이 보인다라는 그런 개념을 꼭 좀 인지를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종목도 있고 업황도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미리미리 저점에서 사둬야 되는 그런 업황 내에 또 종목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전기차 리뷰와 마찬가지로 은행주 그리고 정권 업황에 대해서 리뷰를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강연회라든지 인터넷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권주와 은행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바닥권에서 매수에 가담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미 그 이전에 정권주와 은행주를 매수해서 손실 구간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정권주와 은행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두 업종 다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은행주와 정권주 같은 경우가 강한 급등세를 보여주지고 못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바닥권을 탈피하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상승 기조가 지수가 이제 하락 기조보다는 상승 기조 추세 속에 있는 모습 속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의 그 수급적인 부분까지만 좀 마련을 해준다면, 상승 기조는 조금 더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결국 정권주들도 어느 정도 바닥권을 탈피하면서 서서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그 업황 리스트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가운데 정권주와 은행주를 좀 접하지 못하신 분들 간략하게 오늘 두 개의 업종을 함께 좀 분석을 해드려야 될 테니까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좀 짚어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는 정도 이렇게 순서를 정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정권 은행 업황에 대한 리뷰인데요. 자, 이제 첫 번째 한번 은행 업황부터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은행 업황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저평가된 국면이다. 확실한 반전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부족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장의 어떤 예상치에 비해서 호실적을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은행주 같은 경우는 물론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도 좀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계좌 이동제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입니다. 그죠? 10월 30일부터 계좌 이동제가 시행이 될 겁니다. 계좌 이동제가 시행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거래은행과의 전반적인 부채와 관련해서 부채 비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거래은행을 옮기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즉 개인들이 갖고 있는 계좌가 무려 800조 원 정도 되는데 덜썩덜썩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물론 은행마다 이제 본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기존의 고객을 잡기 위하고 또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마케팅 전쟁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계좌 이동제와 같은 부분들, 그리고 종합자산관리계좌 ISA와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정권 업황이 좀 약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인터넷 전문은행과 같은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부정적 요인들이 실질적으로 은행 업황의 하락 기조를 좀 만들어 주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저금리 저성장 기조 속에서 넷 인터레스트 마진이라고 해서 순이자 마진 자체, 이 부분 자체가 결국 좋아져야만이 순이자 이익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조가 되겠는데요. 그동안 상반기 상당히 좋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 정도의 저금리 기조를 아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FOMC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미국 금리 자체를 일단 동결하고 12월 달에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좀 내비쳐 주었지만, 내달 있을 우리 검통위에서도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적인 부분보다는 동결 정도로 좀 가지 않을까 조심히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은행 수익 중에서 가장 차지하는 많은 비중, 그죠? 총영업이익 관련되어서 많이 차지하는 그 순이자 이익 부분이 무려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순이자 마진이 어느 정도는 업종이 하락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순이자 마진의 하락폭 정도가 어느 정도 정점에 좀 달해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서서히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황 자체가 좋지 못한 업황들이 많이 있었죠. 조선 업황도 그렇고 철강 업황도 그렇고 많은 업황들이 부진을 겪다 보니까 대손 삼각비에 대한 부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은행 업황의 하락의 요인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또 환율 같은 경우는 최근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1200원대까지 증가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환율 상승으로 매도세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9월 24일 은행 업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은행주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핀테크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제 KT라든지 또는 이제 카카오 그리고 인터파크 그룹 이 3개 정도가 실질적으로 인터넷 은행과 관련해서 예비인가에 결정이 될 텐데 12월 달에 최소 1개에서 2개 정도의 예비인가를 결정이 나고 나면 내년도 2016년도 상반기에 실질 본인가가 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프라인 기존의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인터넷 은행이 설립이 된다면 물론 잠식적인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죠? 2020년도 정도 보면은 인터넷 은행들의 실질적인 그 예금액 비중 가운데 2% 정도까지 차지할 정도로 많이 잠식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 그림을 좀 놓고 본다면 그죠? 우리은행이라든지 또 국민은행이라든지 이런 여타 기존의 오프라인 은행들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터넷 은행 출범에 뛰어들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인터넷 은행과 관련해서 기존 오프라인 은행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볼 필요는 없다는 부분을 한번 좀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은행업황 가운데 이제 10월달 기준금리 동기를 대었던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순이자 마진적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폭 자체는 금리 추가 인하 시에 순이자 마진의 폭 자체는 2에서 3bp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는 우리가 순이자 마진 자체가 바닥을 좀 찍어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볼 필요는 없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 들어서 좀 이슈가 또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9월 달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11월 달, 12월 달에 좀비 기업들, 즉 부실 한계 기업들에 대해서 솎아내기 작업을 이제 정부적인 차원에서 나서서 범정부 구조조정 협의체가 구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50대 그룹 계열사 내에서도 상당히 계열사들이 부실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즉 이자 보상 배율 자체가 1 미만이다. 즉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생산을 하고 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커녕 이자까지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땐 은행주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치명타를 줄 수는 있겠지만 넓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은행 건전성적인 측면에서는 호재성 재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하반기에 이와 같은 부실 좀비 기업들을 솎아낸다 하더라도 상반기에 이미 많은 대손 충당금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크게 은행주들에 대한 부실 여부 자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 업황에 대한 개선 가능성, 긍진 요인 자체는 올해보다는 내년도 16년도 이후에 회복세를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보자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근 정부에서 적정 자본 유지할 수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주겠다. 물론 자율성을 준다는 것은 중도 수수료의 압박과 관련된 부분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 하반기에 배당과 관련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율화된 그 측면 속에서 놓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은행주들이 3% 전후한 고배당의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배당 자체를 좀 상향할 수 있는 부분들 자체도 은행주들에 대해서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적립 충당금 규모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은행주는 PBR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0.5배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 포인트는 이제 순이자 마진의 안정세, 순이자 이익의 시장 전망치가 부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놓고 볼 수 있겠고 실제 은행 업황 자체는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의 은행업 PBR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우리가 은행주들이 상당히 바닥권이지만 크게 올라서지 않고 있지만 점진적인 바닥권에서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전에도 제가 은행 업황을 말씀드리면서 별표 3개 쳐드릴 만한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게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이라든지 또 신한지주,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한 단계 종목별에 약간 차별화는 있지만 10% 전후한 가격대 정도까지 반등을 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여전히 이 은행주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우리은행 그리고 기업은행, 신한지주, DGB 금융지주 이런 4가지 종목들 정도로 압축해서 다시 한번 좀 중장기적 관점 에서 보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증권업황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일시 증권업황 같은 경우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지 또 미국 금리 인상의 지연 등 불확실성 자체가 또 상존하고 있는 모습이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11조 원대 규모에서 8조 원대로 이제 떨어져서 정체되어 있는 구간인데 역시 증권업황 자체도 주가 순자산 비율 PBR적인 측면에서는 1배 이하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부분들을 꼭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증권업황도 터닝 가능성에 관련된 부분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기대를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신용잔고 자체가 2015년 상당히 지수가 강하게 급등을 하는 것 시점 속에서도 고점 대비 3.8% 정도의 신용잔고가 있었는데 8월 말 정도 기준만 놓고 보면 2.8% 정도로 감소했으니까 과거의 어떤 평균치적인 3% 이내에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최근에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신용잔고가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역시 증권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초저금리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고액 예탁금의 증가율 그리고 신용잔고가 낮아져서 추가적인 증권업황의 하락의 위험은
적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권사들 같은 경우에 올 3분기의 이익 자체는 분명히 좋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을 일전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권업황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우리가 실질적인 측면보다도 대형주 관련된 메이저 정권사들에 관련된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간에 업황 자체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역시 은행업황과 마찬가지로 정권업황도 개선되어 주시는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 자체는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총 자산이 자기 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자산관리 계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튼튼한 확실한 이제 종합 파트너사로 도약하기 위해서 레버리지 비율 자체가 적은 정권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 정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가능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미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가 대규모 정자를 통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밀려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메이저 정권사 같은 경우는 1100% 레버리지 비율 자체가 분명히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이저 정권사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1100% 정도의 임계치에 도달한 정권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와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ELS의 발행이라든지 단기 유동성 상품의 다양화로 자금 유입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2017년도부터 1100% 이하의 정권사들이 이와 같은 그 전반적인 레버리지 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시에는 금융당국에서는 경영 개선의 요구라든지 영업 정지라든지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임원진 교체까지 카드도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율 자체는 향후 정권업황에 대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부분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정권사들의 중소형 정권사들의 자본 확충 필요성으로 정자 가능성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정권주들은 모두가 다 매수에 가담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차별적인 업종 내에서도 접근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IS 종합자산관리 계좌가 시행이 되면 정권업황은 조금 더 호조세를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럼 터닝 반전을 위한 모멘텀. 2015년 세법 개정안이 되면서 이제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ISA가 도입이 되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결국은 정시 화랑을 이끌어내겠다는 그 부분이 되겠죠. 계속적으로 정권 시장에 대한 부양을 통해서 계속적인 그 비과세 혜택도 주고 정권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죠? 내년에 또 이제 총선이 있고 또 총선 다음에 해는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박근혜 정부 자체에서도 시장이 주식 시장 자체가 결국 꺾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아무리 잘해놓고도 그죠? 결국 좋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결국 정권업황 자체는 우리가 지금은 바닥권에 있지만 분명히 어느 한 시점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는 부분을 한 번쯤 연기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외 주식에도 60% 이상을 투자 펀드에 또 가입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역시 관리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부분들도 정시 화랑과 관련된 부분들로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시 좀 말씀드렸지만 개인 고객 자산과 확보한 대형 정권사 및 은행과 통합 마케팅이 가능한 정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권업황의 이제 종합 포인트인데요. 3분기 정권사 영업이익의 감소 전망은 불가피하다라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이와 같은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가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좀 과도한 저평가 구간은 사실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정권업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적극적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어느 정도 최바닥권 정도, 대바닥, 즉 진바닥 정도는 확인하고서 서서히 정권업종도 조금씩 상승 무드를 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 낙폭 가대는 분명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중대형 정권사 위주의 포트를 좀 재정비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전략을 좀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 한 번쯤 더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권업황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도 주요 관심주로 여러분들에게 별표 3개 쳐드린 종목들이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NH투자증권이라든지 삼성증권이라든지 메리츠종건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올라왔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닝 스프라이즈를 기록했던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인 중소형 증권사이지만 실질적인 브로커리지 수익이 아직도 많이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IB 부분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한 번쯤 여러분께서 중소형 증권사 가운데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은행업황과 증권업황 두 개를 좀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핵심적인 요소만 좀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시간을 좀 지나쳤거나 아니면 좀 뒤늦게 방송을 보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리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이번 주의 목요일 리포트 은행 증권 업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들께 또 다른 업황과 함께 또 찾아뵙겠고요. 자, 이번 주는 또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동부증권 인천 지점에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월 31일 마지막 날 오후 2시부터 강연을 시작합니다. 동부증권 인천 지점으로 오시면 되겠는데요. 지하철역으로는 7호선 불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올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에 꼭 매수해 놓고 가야 될 종목과 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날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환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영업이익이 7조 3,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나 늘어났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특히 반도체 영업이익이 3조 6,6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이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삼성전자 오늘 확정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런 소식이 또 오늘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득코의 상한가 빅3 시즌2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신 SM플러스 이덕후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변동성이 조금 있었지만요. 그래도 코스피가 2,040포인트를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690선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 가운데 멘토님께서 며칠 전에 새로 주셨던 제약바이오주 부광약품이 어제는 장중에 4%나 올랐습니다. 자, 제약바이오가 슬슬 움직이려고 한 가운데 며칠 만에 벌써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요. 오늘도 조금 더 자세한 대처 방법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시장 크게 오를 자리도 아니고 내릴 자리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전에 시장 크게 이제 변동성이 있었지만은 종가는 2,040포인트, 지속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2,040포인트는 유지되는 그런 모습들. 자, 일단 코스닥 시장이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적인 측면들로 인해서, 주가의 흐름들이 셀티온의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모습인데, 글쎄요, 일단 한미약품, 전일, 그제 이제 한미약품 50만원대 이상권에서 일단 정리 의견을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한미약품의 급락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한 번쯤은,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도 돌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자, 전일 이제 글로벌 증시 FOMC 회의 결과, 결국 이제 또다시 예상했던 대로 금리 인상은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결국 이제 8월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이 미국이라는 국가, 명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11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시즌부터 각종 경기 지표들을 확정적으로 끌어올린 이후에 올 12월이나 내년 초에 금리 인상 확률이 높다라고 그동안에 누차 시청자분들에게 말씀 좀 드렸는데, 자, 역시나 이번 FOMC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적인 부분들, 결국 이제 그에 대한 이슈로 상승 전환하게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자, 중요한 것은 이번 시장의 포인트는 이 구간에서, 코스피 시장 이 구간에서 슈팅이 나오냐 못 나오냐가 어떤 그런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그런 포인트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 이제 코스피 지수 저점을 그제부터 조금씩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은, 5일선은 종가상 안착시키는 그런 모습들. 자, 코스닥 지수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말씀 좀 드렸던 것이 61선, 61선에 대한 저항이 지지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서서히 상승 기조로 전환될 수 있다. 서서히 이제 700포인트 부근으로 향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들이 수익률 차원에서 좀 우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코스피 지수의 종목들이 코스닥 종목들보다는 실적 시즌에서 유리한 것 같고요. 자, 결국에는 이제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좀 나와주었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어느 정도 좋게 나오게 되면서 일단 그동안에 103만 원대부터 130만 원대까지 30% 정도 올라온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자, 일단 오늘 정도 상승 출발하게 된다면은 최대 저항벽, 이 삼성전자의 최대 저항벽이 135만 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오늘 135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아니면 맞고 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결국 이제 이런 변동성 있는 그런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종목들, 특히나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크게 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재료가 나올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월요일에 말씀을 좀 드렸던 조정식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던 부강약품. 부강약품이 어제 장중에 한 4% 정도 상승하는 그런 종목이었죠. 점진적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군으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는 부강약품 저평가 메리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상승 각도가 조금씩은 이제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61선 지지로 전환이 되면서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으로 모습이 좀 예상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앞에 있는 저항선이 되겠죠. 121선 돌파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 회사도 상당히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배당 수익률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주가의 상승폭을 기대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소 홀딩과 쪽으로 좀 보시면서 상승폭 체크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위메이드가 되겠죠. 위메이드 전일 4% 정도 장중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자, 결국 이제 전일 상승했던 이유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신작 게임의 이슈적인 부분들, 특히나 이번 주에 오픈한 라인 윈드 소울, 이 출시가 되고 얼마 안 돼서 상당히 좀 좋은 반응이 일본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그리고 기존에 오픈한 열혈전기라든지 왕패대기열, 신작 게임에 대한 게임 흥행이 결국에는 실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또 주가의 방향성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도 전강 후약이 나와줬지만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점진적으로 기관들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거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연기금까지 이제 투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금융투자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단 저항 5만 원대 뚫을 때까지는 지속적인 홀딩 관점으로 보자. 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지수 상승폭이 어느 정도 열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적인 부분들이 지수를 이끌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쪽 섹터에 좀 집중을 하셔갖고, 특히나 전전일에 50만원 이상권역에서 일단은 서서히 매도 구간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한미약품이 어제 한 6% 정도 급락이 좀 나오게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음봉 마감한 모습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세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 그렇다면 왜 실적 발표 전에 주가의 상승이 좀 나오게 됐을까?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자, 실적 발표 전에 상승하는 종목들,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실적 발표 전에 오르는 종목들은 한 번쯤은 의문점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오늘 지수 구간 전일 글로벌 증시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하는 그런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목들 하락했던 종목들은 되돌림 구간으로 재차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점에서 특히나 이제 고점에서 주식을 매수하셔서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빠르게 추가 매수 여부를 판단하셔서 이번 코스닥 지수 상승 구간에서의 포지션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최대한 손실폭이 덜 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 장도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학과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와 함께 시장 대처 방법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출발 쟁쇼아이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